네,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혁신위 구성 이후 5.18 묘지를 찾고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대화하겠다며 혁신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전현직 원내대표와 만나 당 운영과 관련한 조언을 경청할 예정인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 비서관,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유한 위원장의 오늘 발언 짚어볼 텐데 일단 눈에 띄는 발언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일정은 5.18 참배로 하겠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대통령과도 거침없는 대화를 나누겠다. 또 내가 망가져도 최선을 다하겠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말씀, 의견 듣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도록 하죠. 일단 인유한 혁신위원장께서 혁신이 첫 일정을 5.18 참배로 잡은 것은 어떻게 보면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5.18 일정을 잡은 것은 2020년 8월 달에 그 미래통합당 전신인 미래통합당 그 당시에 이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5.18 묘지를 찾아갔고 무릎 사과를 한 것하고 막 일맥상통한 그 일이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유한 위원장의 첫 일성으로서 통합 메시지를 낸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혁신의 일정을 5.18 참배로 잡은 것은 뭐 저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네, 인효환 혁신위원장이 호남 출신이고 또 5.18 사태 당시에 외신 기자에 대한 통역을 맡고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되게 상징성이 있는 분이죠. 그런 차원에서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이분이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은 또 단점으로 좀 지적되고 있는 것인데 이분이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임명된 이후에 한 발언들을 보면 거침없이 언사를 해요. 통합과 혁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영남 출신 다선 의원들에 대한 험지 출마와 관련된 그런 발언들도 막 거침없이 하는데 또 김한길 위원장과의 가까운 친분설이나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루 만에 다 또 바뀌어버려요. 정제된 단어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정치적으로 좀 미숙하다는 그런 게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혁신위에서 해야 될 것은 사실은 그 제도 혁신이 사실 중요한 것이지 뭐 이렇게 어디를 찾아가서 이렇게 5.18 이런 묘지라든지 이런 찾아가는 퍼포먼스가 사실은 핵심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을 봐서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 혁신위에 대해서 정말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정권을 진짜 주고 이분들이 어떤 그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의구심이 둔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비정치인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정치인 아니면 비정치인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까지 역대 지금 맡아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정치인들이 맡았을 경우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혁신위원장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혁신위원장의 어떤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그 문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유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점으로 비정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보수에 나아갈 길이라든가 또 국민의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마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인유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스타일상을 보면은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보면 환자의 문제가 뭐고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 후에 처방을 내리기 때문에 아마 처방과 관련해서는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는 아마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처방 말씀하시니까 최근 인 위원장의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두 분께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낙동강 하류 세력 관련 발언이 나왔어요. 해당 세력이 뒷전에 서야 한다라는 발언을 해서 오늘 아침 출근길 인터뷰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단은 그 의미를 다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낙동강 하류가 우리에게 중요한 곳이고 다양성이 더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뒤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한 좀 비슷한 맥락인데 정제되지 않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그게 진심이라고
했더라 하더라도 정제되지 않은 얘기를 이제 뭐 혁신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개인 생각을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본인의 이제 진심이겠죠.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지적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제된 발언으로 다시 이제 바꾼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 이것이 이제 영남에 있는 다선 의원들의 험지 출마와 연계돼서 읽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혁신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혁신위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런 이제 회의감이 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만간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기획단도 이제 띄우고 인재영입위원회도 이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총선 기획단을 이끌 사람이 사무총장입니다. 이만희 사무총장.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뭐 김기현 대표부터 윤재욱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이 다 다선이면서 다 영남권 의원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원들이 다 포진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의원들을 험지 출마와 관련된 그런 듯한 그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받은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또 자꾸 우리 그 대변인께서 자꾸 이제 우리 인요한 이제 혁신위원장 출범하기도 전에 지금 자꾸 그 비관적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 지적을 받아서 뭐 말을 바꿨다 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이제 영남 물갈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 농담 같은 발언이지만은 뼈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기본적으로 이 윤여한 위원장의 생각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기본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중에 낙동강 하류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 낙동강 하류라는 것은 영남권의 기득권을 타파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출범하기 전에 이런 말을 자기 어떤 생각을 너무 빨리 드러내면 곤란하다 싶어서 다시 뭐 수정한 부분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런 대외적으로 흐르는 이 소면 국민의 힘을 바라보는 그 어떤 국민들의 인식, 상황, 이 여론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예. 연장선상에서 이제 혁신위의 공천을 전권을 두는 부분, 이것도 당 안팎에서 지금 의견이 갈리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사실 뭐 혁신위가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당헌당규도 손볼 수도 있고 실제로 뭐 당 로고도 바꿀 수 있고 당명도 바꿀 수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다만 이 혁신위 안들을 당에서 어떻게 이제 흡수를 하고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지금은 총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 룰을 어떻게 만들 것이 하는 것은 그건 핵심상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그 혁신위가 얼마만큼 그 담아낼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일단 우선에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그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혁신을 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일이면 이제 혁신이 이제 구성이 되면은 그 면면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혁신위가 출범하면서 당장 지금 외부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공천 룰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혁신위가 출범하고 혁신위의 구성되는 사항들을 보면은 그 색깔을 보면은 아마 그 혁신이 아웃풋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지 지켜볼 예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혁신위와 관련해서 공천룰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은 있으실 것 같아서요. 마찬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사실 이 혁신위가 출범하게 된 이유가 보궐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도 그 보궐선거 패배의 일차적인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 있고 또 같이 윤심에 따라서 공천한 김기현 대표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가 그대로 있으면서 당직자만 바꾸는 꼬리 자르기식 이제 그 개편을 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 면피용으로 혁신위를 띄운 거예요. 그래서 이 혁신위가 그나마 그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김기현 대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권을 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김기현 대표의 말로는 정권을 줬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권을 줬는지는 불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가장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수직적인 당정 관계이거든요. 그러면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깨야 되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신뢰를 얻으려면 적어도 공천 기준에 대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것을 줬는지 안 줬는지 대해서 지금 현재 불명확하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시절에 최재형 그 혁신위원장이 만든 혁신안이 있었어요. 그 혁신안에 상향식 공천이라는 제도를 그때 그 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거에 불만이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내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다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선 기획단에 의해서 이제 공관위 등이 이제 꾸려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 총선 기준과 관련된 것들을 또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다 하더라도 또 고치면 그만이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김기현 지도부에서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의 의결로 공천 기준에 대한 그 권한을 이 혁신에 주겠다. 이런 것 정도는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 김 대변인께서 너무 앞서간 얘기인데요. 아직 지금 혁신위가 아직 출범도 안 했는데 미리 짐작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정권을 줬다고 하면 그건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주지 않으면 혁신위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최재형 전 그 혁신위원장께서 만들었던 안도 이것도 하는데 사실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건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직적 관계를 이 개혁 중에 하나가 이 당과 또 대통령 간의 수직적 관계를 어떻게 이제 정리할 것인가 그걸 지적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직 관계에서 얼마나 좀 그 소통을 강화하느냐 이 부분이 된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최고위하고 수직적 관계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재명 대표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개혁의 대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은 각 당의 어떤 그 환경이 다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민주당도 결국은 혁신위가 되든 비례가 되든 뭔가를 하여튼 총선 기획단이 되든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야당과 여당의 어떤 그 비교 우위에 점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혁신이든 비례든 만들어졌다면 그걸 얼마나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출범도 안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좀 비하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봅니다.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저도 이뇨한 혁신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에서 하는 것인데 네네. 지금 보수 언론이라든지 또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의 지점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위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 당이 용산 출장소라는 그 비판도 받아온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들까지 연관돼서 이번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도 그런 수직적 당정관계였기 때문에 그 수직적 당정관계를 깨는 것이 그 국민의힘의 혁신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 비판의 지점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정당 아닙니까? 정당 내에서 당대표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얘기한 것이죠. 독립적으로 당이 운영돼야 되는 거고 또 민심과 그 야당의 목소리들을 가감없이 대통령실에 전달도 해서 또 국정에도 반영되는 역할들을 국민의힘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못한 거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다라는 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이번에 인요한 혁신위에서 잘 수습을 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관계가 이렇게 복원된다라고 하면 그거야 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그래서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혁신이라는 게 저도 그런 당에 관련해봤지만은 사실 혁신이가 할 수 있는 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은 그게 이제 일이라는 거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정관계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다 아마 의견이 아마 다 담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건 일종의 말하면 밥거리거든요. 그 밥거리에 혁신위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정제된 것을 담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담 내용을 갖고
당 대표라든가 또 최고위원이라든가 또 당 혁신에 있는 그 위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감대를 얻어서 그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혁신을 하겠다라고 보여주고 그걸 평가받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김용환 위원장이 어떤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혁신위의 밥그릇에 모든 안들을 잘 담아낼 것으로 저는 기대하는 거죠. 예. 네, 실제로 인 위원장의 혁신위는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일단은 내일 최고위에서 이제 의결 절차를 밟고 또 이제 혁신위원들 구성의 면면이 드러나면 저희가 갈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잠시 후에 짚어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잠시 좀 다뤄볼 내용이 이게 인 위원장과 김한길 위원장의 통화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한 언론에서 묘사한 것과 김한길 위원장이 실제로 이 정도 통화했다라고 밝힌 내용이 좀 달라서 이게 설을 통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다가 이 위원장이 다시 밝혔습니다. 매일 통화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뭐 이 정도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지 상황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사실 말의 힘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제가 좀 전에도 지적한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정무적으로 이렇게 발언 같은 게 신중하지 못하다. 이런 정도의 지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혁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시작하는 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발언들을 좀 자제시키고 혁신위가 구성된 이후에 혁신위에서 만든 혁신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저걸 받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지금 시작부터 이렇게 자꾸 실험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두 분이 친분설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죠? 근데 매일 통화했다라는 것과 또는 아니다. 뭐 네다섯 차례밖에 안 했다는데 하루 만에 다시 또 네다섯 차례 정도밖에 통화 안 했다라고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한 얘기대로 다시 또 번복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그 통합이 만찬에서 그 김한길 위원장에게 힘을 되게 실어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일각에서는 김한길 위원장이 김기현 2기 체제가 붕괴가 되면 비대위원장이 할 것이다 이런 설도 있고 또 막후에서 전략가로서 뭐 신당과 관련된 것도 지금 그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들려오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2인자라고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일각의 그 보수 패널계에서 그 정도에 있는 분과의 이런 친분설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그 김한길 위원장과의 그 친분설은 당연히 이제 그 이번에 그 혁신위원장의 임명이 용산의 뜻이 아니냐, 용산의 뜻이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또 읽힐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거와 연관돼서 또 어디까지 나갈 수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 이 얘기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당 3역인 그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이 총선을 이제 주도할 거 아닙니까? 공천을 주도할 것인데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남에서 다선 의원들이 이분들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혁신위의 이름을 빌려서 차도살인을 하듯이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그 윤심이 내정한 분을 공천하기 위한 그 자리에 있는 분들만 또 속아내는 이런 거로 또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혹에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뉴환 위원장께서 앞으로는 발언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결과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뭐 지금 지적한 대로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들을 자꾸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아니 김한길 그 위원장하고 통화를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그거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은 보는 방향이 같고 그다음에 관점이 같다면은 그거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하고 통화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뉴환 위원장은 비정치인이에요. 말을 정치할 이유가 없어요. 그 말까지 정제해 가면서 왜 혁신위원장을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정치 파장으로 굉장히 이제 심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지금 말하는 본질을 자꾸 왜곡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본질을 왜곡하다 보니까 혹시 뭐 김한길 위원장이 이뉴환 위원장을 리모트 컨트롤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자꾸 확대 해석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좀 잘못됐고요. 그러나 이뉴환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공사는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과대 해석이 아니냐 저는 그래 봅니다. 아니 근데 네. 지금 이분이 혁신위원장이 된다면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내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혁신위원장의 발언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당의 또 그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발언이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두 분이 가까운 친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해석들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뭐 정치공학적으로 이거를 뭐 이렇게 일부러 제가 무슨 그 국민의힘의 혁신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아니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전화를 10번 하고 20번 하고 누구하고 친하고 친하지 않냐 이런 친분 관계 이런 거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 그러니까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그 문제의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혁신위가 꼭 해야 될 거. 국민 첫 일성이 뭡니까? 변화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변화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할 것인지 문제의 본질 그다음에 그분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덤비지 않겠냐. 예. 그러면 그분이 누군가가 그 인요한 위원장한테 혁신위원장을 맡았으면 어떤 적이 했을 적에 본인이 자신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알겠습니다. 이게 친송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제 그러고 왜 말을 왜 바꿔요? 그럼 그냥 계속 매일 통화했다고 예, 하시면 되지. 예, 여기까지 그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하시죠.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서관께서도 본질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인요한 위원장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통합이라는 키워드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아마 그래도 혁신위의 면면, 구성원들 면면을 알게 될 텐데 아무래도 여기서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소위 비윤계라고 하는 인물들이 포함된 구성을 볼 수 있을 것인가도 주목을 받는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일단 이번 인사는 가능하면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친윤 비윤을 좀 뛰어넘는 그런 인사가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위원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청년과 여성들은 반드시 청년을 대표할 수 있고 또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진윤비윤을 뛰어넘더라도 그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성과 그러니까 정체성과 또 가치 중심적 사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 힘하고는 다소 좀 동떨어진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그 인물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이번에 그 혁신의 인선이 굉장히 좀 관심이 저는 예.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물밑에서 여러 가지 조율이 이뤄지고 또 대화가 오가고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저희가 알게 된 소식 중에 하나는 천하람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 합류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원래는 이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사퇴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꼬리자르기식으로 지금 미봉책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각종 이제 혁신이라든지 총선기획단이라든지 인재영입위원회를 지금 띄우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핵심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쓴소리를 민심의 목소리를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해줘야지 국민한테 진정성은 그나마 좀 인정받을 것인데 그러려면 적어도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 정도가 혁신위원장이 되어야지 그 정도 진정성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 맥락에서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그 민심들을 좀 읽고 인요한 혁신위원장께서 이제 천하람 천하용인회라서 이제 친 이준석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쪽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거절한 사유가 뭐냐면 지방선거, 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김기현 대표가 사퇴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 혁신의 출발점이 김기현 대표 사퇴라고 생각하는데 김기현 대표한테 임명장을 받아서 혁신위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 주장을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벌써 시작부터가 그분들을 끌어안는 거에 대해서 한계를 벌써 좀 보였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다양성 있게 구성을 해서 그런 목소리들을 꼭 뭐 친 이준석계의 인사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그런 목소리들이 혁신 안에 담긴다라고 하면 그거로도 상쇄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식의 혁신안이 도출되기를 좀 기대해 보는 것이죠. 네. 지금 뭐 대변인께서 자꾸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분이 혁신위원장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호불호가 분명히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지금 다 하신 말씀은 뭐 맞는 말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선당 후사 정신이 당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당 후사 정신을 생각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좀 내세워야 총선 카드로 내세워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 총질로 당을 침몰시킨다 뭐 이런 의견도 교차하고 있잖아요. 비서관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선거는 사실 왕도가 없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정말로 지푸라기 하나라도 끌어와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선거는 왕도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데려와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을 쓸 때는 반드시 이 해당 내부의 총질을 하든가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까지도 데려다 써야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또 판단할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당장 지금 국민의힘이 어렵다고 해서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이준석 전 대표를 당장 데려와서 써야 된다, 쓰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혁신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들을 수용하는 거하고 이분들을 직접 쓰는 거하고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뭐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 전 대표를 다시 우리 당에서 중책을 맡겨서 선대위를 구성하는 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겁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하는 그 얘기들 당에 대한 뭐 애정과 관련해서 당에 쓴소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제 입장에선 배제하진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물론 가능성 지금까지의 그 태도랑 그대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차하면 나가 신당 만들 수 있다라는 여지를 계속 두고 있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좀 전에 우리 허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내심은 공천을 줄 생각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의 그 역할이 있거든요. 2030이라든지 호남이라든지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총선 시점에 다가가서 정말로 국민의힘 이대로는 정말 총선에서는 필패하겠다라는 그 이기감이 든다라고 하면 그 카드를 쓸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여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준석 전 대표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냥 그동안 자기가 할 얘기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정부에 대해서 레드팀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민심이 사실 한 얘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틀린 얘기는 없거든요. 아주 쓴소리를 해서 그러고 태도 같은 게 약간 좀 정부 여당에서 들었을 때는 좀 기분 나쁘고 이런 거는 좀 있지만 태도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신당 창단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최근에 그 여론조사 결과에도 하나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앞에 방송에서 다루던데 신당을 창당했을 때 지지율이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17.7%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보수층과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있다라는 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신당 창당의 가능성은 대단히 열려 있고 오히려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 비례정당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그 법이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고 지난 21대 선거에서는 그 캡이 씌어져 있었는데 그 캡도 지금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상당히 파괴력이 있고 많은 수의 의석수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당 창당설에 대한 그것은 그 확률이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높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배제하진 않고 있다라는 발언이 사실은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준비에 나설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발언이긴 하거든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과거에 우리 한국 정치사를 보면은 이 총선만 되면은 꼭 이 신당 창당론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당을 만들어서 총선을 치르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당을 만들어서 뭐 일단 여러 가지 역할을 해봤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보면은 그 당을 만든다기보다는 그 당을 만들기 위한 예를 들어 이준석
전 대표다가 이준석 대표의 역할론과 관련해서 접근을 해야 하면은 이야기가 답은 쉽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의 역할론을 갖고 따진다면은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고민한다면은 반드시 이준석 대표의 역할론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당을 만들어서 총선을 치른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밖에서 지금 계속 지금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역할론 관련해서 지금 발언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볼 때는. 그러나 이제 이것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나마 이 역할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이 총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이준석 전 대표와 중심으로 당이 만들어질 것이냐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을 만들기보다는 이준석 대표의 역할론이 앞으로 총선에서 어떻게 그 비춰질 건지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그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제 내년 1월까지거든요. 그 1월 달까지 그 징계 기간이 다 차면은 공천을 못 받아요. 3개월 전까지 책임 당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뭔가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12월 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것도 그걸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포용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 두 분을 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두 분을 너무 싫어하고 감정적인 골이 많이 깊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하나라도 더 합치려고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더하기 정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 삼척동대도 아는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포용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걸 보여주려면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분이 하는 그런 그 비판이나 지적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안철수 의원처럼 해당 행위로 몰아가서 막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들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더 힘든 그 국면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갑자기 지금 소환하셨는데 그건 좀 뭐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고요. 지금 어쨌든 혁신위가 일단 내일 이제 출범을 하면은 지금 이준석 대표를 징계를 풀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들도 광범위하게 전체적으로 아마 다룰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다뤄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 상황 좀 짚어보죠. 이재명 대표가 복귀한 후에 가결파에 대한 징계에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그었는데 그 이후로도 친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가결파 징계 여지를 두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발언이냐면 비명계인 신경민 전 의원이 국합과 배드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가 착한 경찰, 나쁜 경찰로 역할을 나눠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신경민 전 의원의 이제 의견인 거죠. 의견인 거고 뭐 그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당에서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의견 그룹이 있어요. 다양한 의견 그룹이 있고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죠. 그리고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 이게 입장인 거죠. 이재명 당대표는 분명하게 그 가결 그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된 건 더 이상 알가지 말아라고까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당을 통합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민생 중심으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의 일부 의원들이 하는 얘기들은 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야지 이것이 무슨 당 대표랑 뭐 짜고 치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민주당 상황을 뭐 지나치게 뭐 관여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인 이야기를 이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사실 뭐 사법 리스크는 뭐 대한민국 국민 다 아는 거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신세 진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신세 진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신세 진분들을 많은 사람들을 보호를 하려면은 이들이 총선에서 뛸 수 있는 사실 운동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운동장을 마련해 주려면은 결국 친명 인사들을 어떻게 담아야 됩니다. 이 그릇에 담으려면은 운동장에 담으려면은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게 지금 나온 대로 배드캅, 국캅
또 나오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대리할 수 있는 킬러가 필요한 거예요. 왜? 친명계를 사실 이런 지역의 공천 자리라는 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갈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면 다 친명계들은 나갈 때가 비명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천을. 그렇다면은 결국은 친명계는 공천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천 학살을 그냥 하면은 그 당원이나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천 룰을 만든다는 이런 연락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누군가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칼을 잡고 피를 묻힐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킬러가 필요하다. 그럼 그 킬러를 중심으로 해서 비명계를 학살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운동장을 어떻게 그걸 만드는 운동장을 이거를 어떻게 담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이게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그러면 국민의힘 상황을 얘기하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지금 징계했잖아요. 그죠? 징계 신청했잖아요. 신청하고 지금 무슨 그 청원도 받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도 그러면 통합적인 관점에서 입장 표명을 해야죠. 오히려 국민의힘이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천 학살 관련해서는 우리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 확립이 돼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공천 학살을 일부 의원이 하나의 의견 개진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뭐 비명과 그 친명 원외 인사가 경선에서 친명 원외 인사가 이기고 이런 것까지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고 그건 시스템적으로 할 것이고 그 시스템 공천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때 그 공천 TF 팀이 만들어서 거기서 1단계로 만들어졌고 또 확인이 됐고 또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공천 TF의 의원들이 대부분이 다 비명계 의원들이었어요. 이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의 우려 지점이 있는 것조차도 당대표가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제 김기현 대표께서 그 강서구청 그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꼬리 자르기 이야기를 계속 지금 반복을 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도 이재명 대표에 진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실 이재명 그 대표는 이제 방탄국회 또 뭐 단식 등으로 인해 갖고 사실 검찰 조사를 피하고 또 사실 범죄 은닉을 상당히 권력을 이용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법부를 권위를 상당히 훼손한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인해 갖고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까? 사실 뭐 민주당에서는 민생정당 하면서 민생과 동떨어진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재명 대표께서 당무 복귀를 하면서 일성으로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를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를 말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인해 갖고 우리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던 이런 정치 실종된 상황을 갖고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됩니다. 하고 그리고 뭐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를 하라 이렇게 하면은 선우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뭐 이재명 그 지금 대표를 발목 잡는 부분이 아니냐. 왜냐하면 국민들을 아랑곳도 하지 않고 본인만 살기 위해서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한 번은 정리를 할 부분이 아니냐. 그러면은 민주당도 정리가 저절로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아니, 지금 한 얘기는 지금 주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통합적으로 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이 그 비명계에 대한 징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윤리에 제소까지 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우리 당보다는 훨씬 더 나간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게 김기현 대표 안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반박을 드린 거잖아요. 거기에 왜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옵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사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인신구속시키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전방위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했고 국정기조를 폭력적 국정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으면 국정기조를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생으로 소통으로 반성으로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국감장에서 한 행태라든지 또는 이번에 그 사우디 가서 또 경제인들 만나놓고 해서 또 교육은 이념이 뭐 이념 얘기 다시 또 꺼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저기 개선부터 국민들한테 해야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이 국면을 국민들한테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민심을 회복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에서 통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지만은 배드캅 국합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